제6차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회가 암스테르담에서 열렸으며 총파업과 대중파업을 구분했다. 총파업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이라 무정부주의적인 행동으로서 정당성이 부인되었다. 반면 정치적 대중파업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즉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에 어긋나는 반동적인 조치에 대항하기 위해 혹은 중요한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건에서만 승인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서 인정되었다. 또한 대중파업도 그것이 일정한 조직 발전을 통해서 계급투쟁에서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과 세력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강조됐다. 네. 그래서 파업의 종류, 가장 좁은 파업은 민주노총이 하는 거예요. 그죠? 단체 교섭 결렬되면은 파업하죠. 이거 파업. 그래서 뭐 기업별이라든지 혹은 산업별이라든지 이런 파업을 하죠. 일반적인 파업이야. 평상시 하는 법. 그래서 사측하고 협의가 되면은 중단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파업이고, 총파업은 죽기 살기로 하는 파업이라 그랬죠? 끝장 보는 파업이에요. 죽기 살기로. 끝장 보는 파업. 뭐 단체 교섭이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파업. 대중파업은 그 사이에 있는 거, 죽기 살기로 하지는 않지만, 단체 교섭과 무관하게, 그죠? 무관하게, 그죠?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걸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중파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업을 그냥 하면 되죠. 이건 아무 문제 없어. 총파업, 아까 말했죠. 이 총파업은 다 잡혀가는 거를 했죠. 무정부주의적이라고 해서 부정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혁명적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대중파업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떠냐면은 노동자 일반에 대한 반동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최저임금을 갖다가 깎아. 최저임금을 깎아. 그죠? 삭감. 이거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전반적으로 파업을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대중파업이라는 거예요. 그죠? 노동자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단결할 필요가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총파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진행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자 함계람 동지 보여요? 함계람 동지 안 보이나 보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내가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1903년에 드레스덴에서 독일사회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했는데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부르주아 정당과 연립정부를 할 수 없다. 그죠? 이런 거죠. 그리고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베른슈타인 어떤 수정주의냐면 대중투쟁을 부정하고 의회투쟁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비판했죠. 대중투쟁과 의회투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됐고 여기서 또 이제 그 프랑스에서 또 연립정부 참여하는 게 또 문제가 돼서 뭐냐면 우리는 민주대연합인데 여기는 왕당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 왕당파를 견제하려면 모든 공화주의자 급진파 사회주의자 그죠? 다 손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왕당파가 있고 다른 편에는 공화파가 있죠. 이 공화파에는 자본가들도 있고 자본주의도 공화주의죠. 그리고 사회주의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왕당파가 집권하게 되면은 자본가와 사회주의가 힘을 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프랑스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부르주아 내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논쟁들이 또 계속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제 인터내셔널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뭐냐면, 진행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립정부 문제, 그 다음에 총파업 문제, 그 다음에 전쟁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전쟁 반대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대했지만 실제 전쟁이 되면 전쟁에 찬성했다 그랬죠? 이런 문제가 돼서 자 전쟁 문제가 얘기됐는데 자 요 수정안 요거 한글한 동지 이거 보여요 이제? 네. 네 읽어봅시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어느 곳에서든 전쟁이 발발한 경우에는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개입해야 하고 대중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위기를 전력을 다하여 활용해야 하며 자본주의적 계급 지배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임무이다. 이러한 입장은 전쟁 1년 전인 1912년 바젤 대회까지 매번 확인됐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전쟁 반대,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들이 계속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요거는 우리 이창훈 동지 읽어봅시다.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식민주의는 보아전쟁 당시인 1900년의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7년 후에 열린 슈투트가르트 회의에 참석했던 식민지 대표들 대부분은 어떤 상황 하에서나 모든 식민지 정책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개화를 목적으로 한 식민 정책을 옹호했다. 베른슈타인의 제안은 논쟁 끝에 127대 108로 부결되었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식민지 정책은 그 본질상 토착민들을 노예화시키고 노동을 강요하며 뿌리를 근절시킨다는 결의문이 통과되었다. 네, 식민주의 정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식민지 획득 정책. 식민지 획득 정책에 대해서 논쟁했더니 첫 번째 논쟁된 게 뭐냐면 영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식민지. 그 여기서 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절대 다수는 흑인이에요. 근데 백인이 그 현지죠? 현지의 소수란 말이야. 근데 영국이 이 백인 현지 소수를 이용해가지고 절대 다수인 흑인을 강제 통치한 거야. 그죠? 독재 정치를 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식민지 정책을 무조건 다 반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독일 사민당의 베른슈타인은 뭐라 그러냐면, 야,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식민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야. 야,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들려면 식민지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식민지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했는데 부결됐다는 거예요. 부결됐다. 그럼 베른슈타인은 또 뭐라 그러냐면 미개한, 그죠? 미개한 아프리카, 그죠? 미개한 식민지인을 점령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명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문명인으로 만들 때까지는 어때? 너무 무식해서 스스로 통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독일 사민당의 이론가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부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함기람 동지. (1910년) 네. 제8차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회가 코펜하겐에서 열렸으며 1912년 전쟁에 당면하여 제9차 인터내셔널 노동자 대회가 바젤에서 긴급대회로서 개최됐다. 대회는 평화를 위한 시위가 되었으며 또다시 만장일치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혁명적 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자 제 인터내셔널의 주축이 되었던 정당들은 자국 후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전쟁을 지지했다. 러시아, 세르비아, 헝가리 등의 당들만이 반전 노선을 견지했다.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마다 자기 조건에 따라 달랐다는 거예요. 자, 먼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당과 노조죠? 당과 노조가 합법화돼서, 그죠? 기득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서유럽이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 어때요? 사회주의 당과 노조가 국가와 협력했겠죠? 국가와 협력. 그러니까 전쟁에 반대했는데 실제로는 어때? 전쟁은 방어전쟁이야. 조국 방어전쟁. 전쟁에 찬성.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저발전된 나라, 그죠? 이건 어때? 당과 노조가 국가와 대립하겠죠? 국가가 당과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과 노조가 그런 국가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쟁에 협력 거부. 어떤 나라가 이런 나라. 러시아, 세르비아, 헝가리.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전쟁에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2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돼요? 입장이 갈라진 거야. 어느 한 조직이 입장이 두 개로 갈라지면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인터내셔널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는 건, 자, 이건 이창글 동지 이제 인터내셔널 정리. 예. 이거를 이창조 씨가 안 보이나? 예. 제2 인터내셔널은 예. 당과 노동조합의 연합 조직이었다. 영미의 실리주의, 프랑스의 생디칼리즘, 마르크스주의, 노동조합주의가 혼재돼 있었다. 1908년 가입한 영국 노동당을 제외하면 그 가입단체의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 정당들이다. 1893년과 1896년 총회에서 아나키스트들이 추방됐다. 1904년 대회 참가국 기준으로 21개국이 선거에 참여하여 660만 표를 획득하였으며 의회에서 261석을 얻을 수 있었다. 1914년 기준으로 가입 정당들은 각국에서 400만 명의 당원을 확보했다. 네,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 정리한 거예요. 영미의 실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에 정치 투쟁 같은 거 안 한다는 거야. 경제 투쟁만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런 거. 프랑스의 생디칼리즘 무정부주의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다양한 단체들이 성향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그 2차 대전으로 가기 전에 1차 대전에서 제2인터내셔널이 붕괴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기남 동지가. 제1차 대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인터내셔널의 붕괴는 자본주의 팽창의 절정이며 노동운동의 민족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 중에 중립국에 있는 당들을 중심으로 제2인터내셔널을 부활하려고 인터내셔널 사무국이 중립국 네덜란드로 옮겨졌다. 전쟁 직후 1919년에 베른회의는 성과가 없었으며 다음 해에 제네바에서 17개국이 참가한 총회가 개최되었고
1923년에 함부르크 총회에서 제대로 부활됐다. 네. 그래서 2차전 제2인터내셔널의 입장 차이로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 붕괴가 됐다는 거죠. 붕괴가 되니까, 야,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활하려고, 어디서? 전쟁하고 상관없는 나라들, 중립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죠?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그때는 성과가 없었고, 사실상 제2인터내셔널은 이걸로, 파산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이 이후에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시 이창훈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별도로 1921년에 독일 독립사회민주당,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그리고 영국 노동당을 포함한 10여 개국의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비엔나에 모여 제2.5 인터내셔널이라는 별칭이 붙은 사회당 국제노동동맹 비엔나 동맹을 결성하였다. 비엔나 동맹은 제2 인터내셔널과 통합하여 노동자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을 결성했고 이것은 194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조직은 1951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로 이어졌으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세계에 퍼져 있는 사회주의 정당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느슨해진 연합으로서 런던에 본부를 설치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51년 6월 30일 창립대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발표하여 무장혁명을 거부하고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천명하면서 소련을 비판했다. 네,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두 가지로 분열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서유럽.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전됐죠? 부르주아 민주주의 발전됐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발전했다? 삼인주의, 의회주의, 삼인주의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삼인주의로 발전한 게 바로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다는 거죠. 사회민주주의. 두 번째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 제3인터로 됐죠. 여기에는 러시아하고 누구? 공산당 계열,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거죠. 의회주의에 반대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에는 이러한 삼인주의를 주장하는 서유럽의 부르주아 정당들, 대표적인 정당들, 지금까지 한 거, 영국 노동당, 독일 3인당, 프랑스 사회당, 이런 정당들은 제3인터내셔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소련과 공산당 계열만 이 제3인터내셔널에 들어갔다.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우리 또 함께하는 동지 읽어봅시다. 오진우 동지. 오진우 동지 차례인가? 오진우 동지 운전한다 그랬어, 운전.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요? 예. 2013년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 주도국인 독일 3인당이 탈퇴하여 라이프치히에서 진보동맹을 출범시켰다. 진보동맹은 진보주의, 평등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진보동맹이 회원 정당들 다수는 여전히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 다른 점은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더라도 사회민주주의 등 진보주의적 색채를 보이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프랑스 사회당 등 주로 3인주의 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진보동맹 창설에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된 후 2016년 탈퇴했다. 정의당은 현재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재밌죠? 한국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여줄게요. 첫 번째, 사회주의. 그래서 우경화되면 3인주의. 더 우경화되면은 바로 이거의 진보야, 진보.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스를 뭐냐면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계량주의지, 계량주의. 점진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왜 진보당이 왜 이름 나온지 알겠죠? 네. 진보당 최초로 나온 진보당은 조봉암의 진보당이야. 그 왜 진보당을 했냐면 사회주의는 당연히 안 되지. 냉전 이데올로기 때문에. 삼인주의도 한국에서는 삼인주의도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삼인주의도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지 않은 조건이니까 왜냐면 사회주의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진보적인 거. 그래서 진보당으로 하자 이거야. 무슨 말을 알겠죠? 그래서 이 계량주의, 진보, 계량, 그래서 진보당. 그래서 진보당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 여기에 뭐가 들어왔다고? 이 진보당 그러니까 가냐면 뭐냐면 중도 우파. 옛날에 민주당도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빠졌대요. 정의당은 업접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됐어? 사회주의자들은 코민테른을 했다가 그죠?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사이에 있다가 2차 대전으로 없어져가지고 이제 공산당 노동당 대회 그죠?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기구가 없어. 기구가 없다. 그냥 회의 체계만 있어요. 회의 체계만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익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자익공산주의 평의회주의자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것도 재미인 건데 우리나라에 별로 없지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의회주의자, 소비에트주의자. 한번 소비에트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이 평의회주의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국에 소수파들이 있다. 평의회주의자. 소비에트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 이거는 그러면은 함계남 동지인가 같아요. 읽어봅시다.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혁명에서 소비에트 활약이 유럽의 평의회주의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 황제는 항복하면서 러시아식 혁명을 두려워하여 제1당인 3인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지명했다. 부채제와 의회주의자들의 화해와 연대 때문에 독일에서 광범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불풀해지면서 혁명 세력은 국자 세력으로 축소돼 고립됐다. 이 점이 러시아 혁명과 다른 점이다. 1차 대전에 협조하던 독일 3인당을 비난하면서 전쟁 반대 파업을 감행했던 조합원들이 독일 좌익공산주의의 기원이다. 이들은 로자 룩셈부르크와 함께 독일 공산당을 창당했다. 로자의 스파르타쿠스단은 중앙집권화, 대중 조직에서의 활동을 강조했고 독일 국제공산주의자는 평의회 체제와 분권화된 협의체를 강조했다. 네. 평의회 간 다음에 소비에트야,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에 소비에트가 있었죠? 세 개의 소비에트가 있었어.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 그래서 이 소비에트라는 뜻이 나오는데 그냥 총회라는 뜻이야, 총회. 그래서 여기에는 다 평등해, 구성원들이. 평등한 구성원들의 총회. 그러니까 평등하니까 평의회죠? 평의회. 그래서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에서 이러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죠. 노동자, 농민, 병사 소비에트가 무장해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걸 갖다가 따라서 하자는 거였어. 바로 독일 3인당에서 로자가 이런 걸 따라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로자 룩셈부르크. 독일 공산당을 창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그 무장봉기가 실패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와 다르죠? 어떻게 다랐다? 권력을 줬어요. 독일 황제가 독일 3인당에게
권력을 이양했어. 왜 독일 사면이 권력을 이양했어?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3인당 입장에서는 무장봉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집권을 잡았는데 무슨 무장봉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노자가 무장봉기한 거에 진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유럽에서 평이의 자유공산주의는 러시아식의 혁명을 하자. 특히 소비에트. 이게 평이해라는 거예요. 그 평이해가 독일에서 나온 과정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창률 동지 이거 한번 봅시다.